13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7월 7일 새벽, 홍콩 북쪽 끝의 한 작은 마을에서 경찰은 유압식 파쇄기를 동원해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가로 2m 40, 세로 1m 80, 그 위에는 누군가가 정성 들여 발라놓은 30cm 두께의 시멘트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 걷어내는데 꼬박 1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차가운 흙 속에서 차곡차곡 포개진 내구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살, 10살, 그리고 그 두 아이의 부모, 평범한 네 식구가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거죠. 가장의 몸에는 무려 80여 차례의 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두 자매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입과 코까지 막혀 있었고요. 도대체 누가 이 평범한 가족을 한꺼번에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걸까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범인이 이 네 식구를 죽이고 곧장 향한 곳이 한 시내의 작은 현금 인출기 앞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그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가족은 본토에 갔어요.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던 그 남자는 사실 이 집과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2010년 홍콩 신계 다구링 핑체 마을에서 벌어진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통의 받지 못한 전화였습니다. 2010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 홍콩 중문대학교 재무처 동료들은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탐싱파이 씨, 44살의 성실한 재무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거죠. 동료들은 곧바로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나 전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사무실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죠.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탐싱파이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표준 중국어 억양. 그는 자신을 탐싱파이 씨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촌형 가족은 토요일에 둔관으로 갔습니다.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갔고요.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토요일에 둔관으로 갔다면 이미 사흘이 지난 셈입니다. 홍콩과 둔관 사이의 거리는 100km 남짓. 차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예요.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면 늦어도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가지러 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2년 동안 결근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전 연락도 없이 본토로 떠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동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같은 날 오후 1시 15분, 신계 경찰이 핑체마을 응차오로드의 한 철판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탐싱파이 씨가 아내와 두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약 740평방미터의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자리한 시골 별장 같은 단층 주택. 경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 적막한 정원, 그리고 며칠째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마당. 시간은 그렇게 멈춰 있는 듯 했죠. 경찰은 우선 이웃집부터 찾아갔습니다. 옆집의 황 씨라는 노인은 며칠 전 한 낯선 남자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탐씨 가족은 토요일에 본토로 갔다고요.
그렇다면 그 외사촌 동생이란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황 씨는 그가 평소 마을의 한 친척집에서 묵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경찰은 응차우 로드를 따라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4번지의 한 마을 주택에서 마침내 그 남자를 찾아냈죠. 그가 바로 이 사건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던 인물, 중국 광둥성 중산 출신의 42살 인테리어 노동자 쉬감치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남자가 단순한 친척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사촌형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쉬감치 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촌형이 둔간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 거래 때문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한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고요. 휴대전화는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진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러나 그 순간 한 형사의 시선이 그의 손가락 끝에 머물렀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어색하게 감겨있는 하얀 붕대. 손은 왜 다치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쉬감치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원의 길을 새로 깔고 있었거든요. 목과 나사를 만지다가 좀 베었습니다. 흔한 일이죠. 흔한 일. 정말로 그것은 흔한 일이었을까요? 형사는 일단 그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딘가 어긋난 톱니바퀴 같은 위화감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화감은 머지않아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는 첫 단서가 됩니다. 형사의 위화감은 단 한 가지 질문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침착했던 쉬감치 씨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요. 저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사촌 형이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어떻게 열쇠 한 자루조차 맡기지 않았다는 걸까요? 게다가 옆집의 황 씨는 이전에 탐싱파이 씨가 쉬감치 씨에게 직접 열쇠를 건네주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형사가 그 사실을 지적하자 쉬쿤치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받았던 예비 열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형이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깜빡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진술 속에서 이미 두 번이나 말이 바뀐 셈입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형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통보했죠.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쉬간치 씨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열쇠 한 자루였어요. 그토록 없다고 했던 그 열쇠가 결국 그의 손안에 있었던 거죠. 잠긴 철문이 열리는 그 순간 형사들의 표정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 벽에는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도 가구 위에도 사방에 누군가 황급히 닦아내려다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한 구석에서는 핏물이 잔뜩 묻은 옷가지와 함께 텅 빈 플라스틱 수도관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핏자국이 남은 그 거실에서 경찰은 한 가지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방 서랍 속에서 부부의 신분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둔관으로 떠났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모두 집에 두고 갔다는 뜻이죠. 잠시 후 홍콩 입국관리국에서도 결정적인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탐싱파이 씨 가족 4명 모두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출국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형사들은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형사의 시선이 현관문에서 약 9미터 떨어진 마당의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다른 곳과는 미세하게 흙의 결이 달랐어요. 누군가 최근에 파내고 다시 묻은 흔적이었죠. 간이 혈흔 검사 키트가 그 흙 위에 닿는 순간 결과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폭우 속에 현장을 훼손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를 그대로 봉쇄하고 우선 쉬구치 씨의 신병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수색한 순간 사건의 윤곽은 한층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의 호주머니 안에서 통현희 씨의 은행카드와 신용카드가 나란히 발견된 겁니다. 그가 묵고 있던 응차우로드 74번지의 친척집 안방.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물건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통현희 씨의 노트북, 지갑, 그리고 부부의 휴대전화 2대.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베개 밑에서 발견된 한 장의 카드였어요. 그것은 통현희 씨가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빛바랜 학생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한 여성의 학창시절 학생증이 사촌 시동생의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게 의미하는 건 너무나 분명했죠. 증거가 산처럼 쌓이자 결국 쉬감치 씨의 입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전부 제가 한 짓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자백은 너무나도 뻔뻔한 변명에 가까웠어요. 그의 첫 번째 진술에 따르면 모든 비극은 단 한 번의 불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사촌 형수가 오래전부터 은밀히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고 그날도 형이 어머니를 만나러 나간 사이 거실에서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촌형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과일칼을 들고 자신에게 먼저 달려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당방위. 그는 그렇게 모든 죄를 가벼운 한순간의 사고로 포장하려 했죠. 그러나 이 자백을 듣고 있던 수사관들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그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으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탐싱파이 씨, 44살. 그는 홍콩 중문대학교 재무처에서 무려 22년을 일한 모범 직원이었어요. 단정한 인상, 하얀 피부, 키 174cm. 어딘가 학자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회상했습니다. 아내 통현희 씨는 34살, 한 문구회사의 회계원이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집을 나섰죠. 큰딸 타미우만 양은 10살, 작은딸 타미우인 양은 7살. 두 자매는 유난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웃의 황 씨는 이 가족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싸움, 한 번 본 적이 없는 집입니다. 주말이면 늘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놀러 가곤 했죠. 그리고 바로 이 평범한 일요일, 정확히 2시간 뒤, 이 가족 4명은 모두 자기 집 마당 흙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 2시간 동안 도대체 이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은 딸의 유치원 평가지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가르치기 좋은 아이입니다. 다만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니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7살 아이의 부족했던 자신감을 이 세상은 결국 채워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가해자 슈컨치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광둥성 중산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 그는 치매에 걸린 노모와 아내, 그리고 2 자녀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바다에 몸을 던졌고 아버지는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비극이 익숙한 가족이었죠. 어린 시절 뇌막염을 앓은 뒤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멍청이 K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키 162cm의 작은 체구. 그러나 누구라도 한 번 마주치면 잊을 수 없는 험상 광은 인상. 그것이 사촌형과는 너무나도 다른 쉬쿤치 씨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2003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슈카치 씨는 사촌형 탐싱파이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홍콩에서 일자리를 좀 알아봐 주세요. 탐싱파이 씨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마을 인근 건축 현장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자기 집 보수공사까지 맡겼습니다. 잠자리는 친척 집에서 해결하도록 도와주었고요. 그것은 명백한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호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슈관치 씨는 사촌형이 자신의 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서 받는 임금이 절반에서 70% 수준이었던 것을 사촌형 탓으로 돌린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습니다. 큰 키, 단정한 인상, 안정된 직장, 화목한 가정,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단장한 정원 딸린 시골집까지 사촌형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이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풍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는 마침내 한 채의 집을 향한 욕심으로 번져갔습니다. 사촌형 명의의 조상집을 헐값으로 차지하려던 그의 계획은 사촌형의 두 고모가 반대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쉬관치 씨는 한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 고모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고 보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예고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5일 일요일, 그날 핑체 마을에는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사촌형 탐싱파이 씨는 평소처럼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늦어도 오전 11시 반쯤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연희 씨는 그 시간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딸은 안방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너무나도 평범한 한 가족의 일요일 점심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쉬관치 씨가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10인치짜리 과일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법정에서 사촌형이 먼저 들고 달려들었다고 주장한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에서 발견된 지문은 단 한 사람의 것뿐이었습니다. 쉬단치 씨, 그 본인의 지문이었어요. 그는 그 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이 집에 들어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살인이었어요. 왜 그는 자기를 거두어준 친척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던 그때 사촌형의 몸에는 단 몇 분 사이에 무려 80여 차례의 칼이 박혔습니다. 몸통에 65차례, 사지에 13차례, 그리고 그중 단 3군데만이 방어흔이었습니다.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촌형이 정말로 먼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면 어떻게 가해자의 몸에는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만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비명을 들은 통연희 씨가 주방에서 뛰쳐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며 신고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바깥의 거센 폭우 소리에 그녀의 비명은 단 한마디도 마을에 닿지 못했습니다. 쉬관치 씨는 그녀의 두 손을 전선으로 뒤로 꺾어 묶고 입과 코를 청테이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안방 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두 어린 자매가 바깥의 소리에 놀라 스스로 문을 잠근 거예요. 7살과 10살. 그 작은 아이들의 마지막 본능이었던 셈이죠. 쉬검지 씨는 집 안에서 큰 펜치를 찾아 들고 문고리를 부서뜨렸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도구는 훗날 마당의 시멘트 아래에서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두 자매 또한 손과 발이 묶이고 옷가지로 머리 전체가 감싸였습니다. 작은 딸 타미우인 양은 그 위에 다시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머리부터 거꾸로 꽂혀 있었어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죠. 여러분이 만약 이 순간 그 집에 들어섰다면 이 광경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쉬관치 씨는 통야니 씨의 은행 카드를 손에 쥐고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다그쳤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번호를 들고 그는 그 길로 웽수이 역의 현금 인출기로 향했어요. 그러나 비밀번호는 틀려 있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죽음을 앞두고 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작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그는 다시 핑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묶어두었던 세 모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또 한 번 그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통야니 씨의 진짜 사인은 목에 감긴 노란 전선에 의한 교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단단한 물체에 맞은 6군데의 열상이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묶여서 숨이 담간 게 아니었어요. 어느덧 오후, 폭우는 잦아들었고 핑체 마을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깊이 1m 80, 가로 2m 40의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정원기를 새로 까는 중이라는 변명을 그는 이미 머릿속에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 식구는 자기 집 마당에 차곡차곡 포개져 묻혔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가장 탐싱파이 씨, 그 위에는 아내 통야니 씨, 그리고 그 위에 두 자매가 차례로 누였습니다. 그는 그 위에 흙을 덮고 친척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멘트 가게에 전화를 걸어 몇 포대의 시멘트를 주문했어요. 추가 배송비까지 지불하면서 즉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는 사촌형 일가의 마지막 흔적 위에 두께 30cm의 시멘트를 손수 발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흑소는 한때 사촌형의 집을 새로 단장해 주었던 바로 그 손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도구였습니다. 진실은 늘 가장 사소한 곳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쉬관치 씨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웨스의 역의 한 작은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가 통야니 씨의 카드로 인출을 시도한 그 순간 천장에 작은 카메라 하나가 그의 얼굴을 또렷이 담아낸 거예요. 시각은 오후 3시 2분이었습니다. 사촌형이 양로원에서 돌아온 오전 11시 반부터 그가 카메라에 잡힌 오후 3시 2분까지 그 3시간 30분이 바로 한 가족이 사라져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영상 하나가 그가 늘어놓은 모든 변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말았죠. 그가 첫 번째 자백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실 형수와 불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건 전날 그녀에게 무리하게 다가가려다 거절당했고 다음 날 그 사실이 사촌형의 귀에 들어가 다툼이 벌어졌다는 새로운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진술 역시 너무나 많은 구멍을 안고 있었어요. 평소 사촌형 부부는 함께 출근해 함께 퇴근했고 두 사람과 슈큰치 씨가 단둘이 마주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진술의 끝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진실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고 평범한 가족의 집을 찾아간 사실. 바로 그 한 가지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홍콩 고등법원의 한 법정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43살의 슈켬치 씨. 그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무표정했어요. 그를 향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모두 네 건의 살인 혐의, 사촌형 부부와 두 어린 자매에 대한 네 건의 모살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살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이 내놓은 증거 목록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사촌형의 몸에 남은 80여 차례의 칼자국, 단 3군데뿐인 방어흔, 그리고 그 칼에서 발견된 단 한 사람의 지문, 형수의 목을 감았던 노란 전선과 이마에 남은 6군데의 열상, 7살 작은 딸의 머리에 씌워졌던 비닐봉지, 말수이 역 현금 인출기 앞에 선 한 남자의 또렷한 얼굴 사진, 그리고 사건 다음날 추가 요금까지 지불하며 주문한 몇 포대의 시멘트,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우발적이었다는 그의 말은 결국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 2시간 안에 한 가족 전부를 지워버린 명백히 계획된 범행입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신계 북부 중요사건 수사조의 한 고위 경찰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수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는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가 자신의 짝사랑을 합리화하려는 비열한 진술일 뿐입니다. 6시간에 걸친 평해 끝에 7명의 배심원단이 내놓은 평결. 사촌형 부부와 작은 딸에 대한 모살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큰딸 타미우만 양에 대한 부분만은 결과가 달랐어요. 모살은 무죄, 대신 오살, 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큰딸의 코와 입은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끝까지 막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리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단 그 한 가지 차이가 평결을 갈라놓은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서 재판장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 한 가족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 수법은 잔혹했고 변명은 황당했으며 무엇보다도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3건의 모살죄에 대해 종신형, 그리고 한 건의 오살죄에 대해 추가 9년의 징역형. 그것은 사형이 폐지된 홍콩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그의 고향인 광둥성 중산에서 벌어졌다면 그는 사형 판결을 결코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판결을 듣는 그 순간조차도 슈감치 씨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나 슬픔의 빛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그러했듯 멍한 표정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8월, 그는 또 한 번 법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레막염을 알아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종신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촌형의 노모를 제가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촌형 일가를 모두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한 그 뻔뻔한 부탁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의 청을 단 한 줄로 기각했어요. 그리고 2022년 그는 끝내 스탠리 교도소에서 간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잔인한 것은 같은 해에 벌어진 또 하나의 사실이었어요. 한때 그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사촌형의 정원 딸린 집은 핑체 마을의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점거되어 헐려나갔고
그 자리는 단지 한 줄의 자동차 도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홍콩의 한법 조항인 여권 침정, 즉 적대적 점유의 법리가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그가 가족 모두를 지운 그 집은 결국 그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만 거죠. 사건 후 핑체 마을에 한참을 남아있던 작은 딸 탐 히우잉 양의 유치원 평가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순수하고 가르치기 좋은 아이입니다. 영어와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보이니 그 부분을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핑체 마을의 그 정원에는 이제 풀과 덩굴만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때 7살 아이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자리, 그 위로 바람만이 조용히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호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자라야 할 자리에 질투가 들어선 그 순간, 비극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당신의 도움을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당신이 받은 어떤 호의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적은 없으신가요? 호의는 결코 누구에게도 빚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절을 당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작은 균열을 시작하는 법이죠.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한 조각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감사로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누군가로부터 받은 호의 또한 결코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한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그 일요일의 점심, 그 식탁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그릇 몇 개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하루였다고 말입니다.